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이혼녀입니다. 이번 이혼을 통해서 가족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 사연을 써보고자 합니다. 제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마무리될 줄은 몰랐는데 착잡하네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친정집은 부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재산은 갖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넉넉하게 살았던 건 아니었고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운 좋게 재산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갖고 있던 작은 토지 재산 중 한 곳에서 재개발이 지정되어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했거든요. 그 덕에 친정 집안은 평범한 가정에서 조금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원래는 맞벌이였는데 엄마가 전업주부로 포지션을 바꾼 이유도 다 그 이유였다고 하셨죠. 그 운 덕분에 부모님은 건물 2채에 용인에다 땅까지 하나 더 사서 관리했고 제가 결혼할 때쯤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산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걸 부자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수준이고요. 그냥 부족하지 않게만 살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아무튼 저랑 남편이 처음 만난 곳은 직장에서였어요. 같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랑 남편 둘 다 결혼 정년기라 더 결혼이란 초점에 맞춰 만났던 것 같아요. 저희는 서로 처음엔 관심 없다가 우연한 기회로 같은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친해졌어요. 저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유독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는데 그 점이 제 마음을 가장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 책임감을 보면서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적어도 가정을 등 돌릴 짓은 하지 않겠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불륜 같은 부정행위 말입니다. 저 또한 스스로에 대해 책임감 정도는 가지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의 도움보단 제 선에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돈을 모아왔는데 신기하게도 그건 남편 또한 마찬가지더라고요. 남편도 집에 손 안 벌리고 혼자 돈을 부지런히 모았대요. 그런 점이 저랑 남편의 공통점이라고도 생각해 더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집안 배경보다는 각자 모은 돈만 보고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남편은 결혼하기 전 혼자서 모은 돈 2억 5천 있다고 제게 말했었습니다. 온전히 현금으로 가진 재산만 그렇다고 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집도 한 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시부모님 집도 남편이 사준 거라고 하더군요. 너무 대단한 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아무리 대기업 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40대, 50대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재산을 모으고 관리했다고 하니까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 사람이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굶어 죽는 일은 안 생기겠구나 싶었거든요. 미래에 아기가 생긴다고 해도 이런 남편이 있다면 너무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똑똑하게 사람을 판단해보고 결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진행했던 건데 혼인신고까지 한 뒤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돈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게 대화를 나눴던 건데 그제야 시모가 남편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어요. 신혼집 명의뿐만 아니라 시댁 명의가 전부 시모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남편 통장마저 시모 손에 있어서 남편이 시모한테 돈을 받아 쓰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먼저 우리 부부끼리 돈 관리 좀 해보자고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한참 뒤에 알게 되었을 사실들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도 제게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 저한테 숨길 수 있으면 안 밝히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뭐? 그걸 왜 이제 얘기해? 그럼 당신 결혼 자금 없다는 거잖아. 결국 다 어머님 돈이란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다 내가 벌어서 마련한 것들이고 엄마한테 쥐어주는 것도 난데. 내가 자산 관리할 줄 몰라서 엄마한테 맡긴 거야. 엄마가 나 결혼하면 전부 돌려주겠다고 했어. 내가 요즘 바빠서 잠시 깜빡하고 말 못했던 거야.
하마터면 신혼부터 대판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저랑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사실을 시모와 의논했고, 시모는 별다른 문제 없이 남편에게 급여 통장과 적금 통장을 흔쾌히 넘겨주었습니다. 대신 시모가 신혼집 명의는 차차 바꾸기로 하자 해서 처음엔 현금만 받아왔었어요. 남편이 받아온 그 통장을 확인해 보니 현금 2억가량 모았다던 그 돈이 결혼 자금 쓴 것 빼면 그 정도 액수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화내지 않고 그 상황을 참고 넘어가 줬어요. 그렇다고 어이없던 그 기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책임감 강한 모습을 분명 발견했기에 모든 걸 남편 혼자 해결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한테 꽤나 큰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신혼 초부터 알게 돼서 남편에 대한 제 감정이 살짝 식어버리더군요. 이런 걸 실망이라고 하는 거겠죠. 물론 그렇다고 남편에게 벌써부터 실망이란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바로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결혼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이해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 사실이 생각보다 길게 갔고 큰 파장을 가져오리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시모가 돈 개념이 워낙 강한 사람이라는 것도 이 문제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요. 시모는 돈에 대한 애정이 조금 남다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 시모만큼 돈에 진심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시모의 행동이 다소 집착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시모는 제가 처음으로 용돈을 주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을 세어보는 행동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저 놀란 것이 다였지만 결코 좋아 보인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 용돈은 저랑 남편이 신혼여행 다녀오고 부부로서 잘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첫 용돈이었거든요. 양가 어른들께 똑같은 금액으로 드렸는데 시모만이 그 봉투를 받자마자 개봉해서 세어봤고 이내 저희에게 하는 말은 저를 더 놀라게 했었죠. 신혼여행 가서 재밌게 놀긴 했나 보구나. 돈이 얼마 안 남았나 보네. 그래도 앞으로는 이 액수보다 더 챙겨주겠지. 그럴 거라 믿을게. 저희 친정에서는 그 용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시모는 다음 용돈까지 바라고 있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지어 돈 버는 사람이 두 사람이니 더 넣어달라고 노골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제겐 좀 많이 충격이었어요. 자기 아들한테 하는 말이면 이해하겠는데 저는 시모랑 얼굴 본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 남의 자식에게 당당하게 용돈을 요구하는 시모의 태도가 무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또 시모는 용돈은 용돈대로 선물은 선물대로 따로 원하는 타입이기까지 했어요. 기념일 같은 걸 워낙 반드시 챙기는 사람인데 절대 말로만 축하하면 안 되고 무조건 선물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시모가 마음이 여려서 선물 안 주고 넘어가면 그 소녀 같은 토라짐이 무려 한 달까지 간 적 있다 하더라고요. 말이 좋아 소녀 같다 표현을 한 거지 나이를 그만큼 먹고 고작 선물 못 받았다고 토라지는 건 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시모의 그런 특징을 남편이 참고해달라는 식으로 제게 부탁했는데 그걸 듣자마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불길한 미래가 자꾸 상상되었어요. 왠지 시모 때문에 남편과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모랑은 최대한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시모와 자주 마주하지 않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분가를 하고 있었으니 제가 굳이 바빠서 시간이 안 된다면 시모를 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굳이 제가 얽히고 싶지 않아도 시모가 알아서 사사건건 간섭해 오는 겁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상 잘 연락을 주지 않으니 시댁도 그럴 거라 착각을 했어요. 시모는 우리 신혼집 명의가 자기 거라는 걸 명분으로 우리 집을 계속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남편이 어머님 온다는 말을 안 해서 몰랐어요. 오시는 줄 알았으면 뭐라도 준비해 놓을 걸 그랬네요. 아직은 내 집이잖니? 내가 굳이 너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어.
아들 허락만 받으면 되지 뭐하러 두 사람씩한테나 허락을 구해. 어차피 명의 넘겨주면 이럴 일도 없을 테니 불편해할 것도 없다. 그냥 잘 사나 보러 온 거야. 시모는 이런 식으로 저희 집을 쳐들어오곤 하셨는데 말만 잘 사나 보러 왔다고 표현한 거지. 사실 시모는 올 때마다 집안 살림살이를 둘러보면서 잔소리를 엄청 했습니다. 그게 다 돈 얘기였어요. 우리가 집에 새로운 무언가를 들이면 얼마 주고 샀는지를 꼭 물어보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주로 새 것을 산 것에 불만을 품고 잔소리하셨어요. 요즘 중고도 상품 괜찮게 내놓는데 뭐하러 새 걸 사니? 이런 걸로 돈 아끼는 것도 다 살림하는 지혜야. 앞으로 나한테 먼저 상의하고 구매해라. 그래도 저희 지금 신혼이고 또 처음 쓰는 건데 새 것 하고 싶어서요. 저희가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중고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은 한 번 사면 몇 년씩 쓰는 거라 아무래도 새 걸로 시작하는 게 좋죠. 네가 경제관념이 없구나. 쓸데없는데 돈 쏟을 일 있으면 아껴서 적금이나 넣어. 요즘은 땅 파서 돈 나오는 시대 아니다. 아낄 수 있을 때까지 아껴야지. 나중에 나이 들어봐라. 어디 젊을 때처럼 돈 벌 기회가 쉽게 있는 줄 아니? 시모는 일단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다 쓸데없는 곳에 들어가는 돈 취급을 했습니다. 자기가 쓰는 돈은 합리적이고 남이 쓰는 돈은 엄청 아까워했어요. 게다가 남한테 받는 건 또 좋아했고 자기 돈이 남에게 나가야 하는 건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실은 아들 집이나 저희 혼수까지도 다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명의를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아들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뭘 사서 배치하는 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시모가 굉장히 짠순이라고 생각했고 알뜰살뜰한 사람이 아니라 무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그 사실만으로도 제 시모복은 이미 날아갔다고 체념했어요. 하지만 딱 그까지만 했다면 저도 이혼할 만큼 불만을 품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시모의 욕심이 닿지 말아야 할 곳까지 닿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는 길을 들어서고 말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시모한테 온 전화를 몰래 받고 있는 걸 엿들은 적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괘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사돈댁이 땅까지 있다면서 하나 정도는 사위 앞으로 명의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아직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어? 네 마누라는 이런 것도 알아서 안 챙겨주고 뭐 한다니? 아직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장인어른께서 덜컥 주는 것도 이상하지. 그냥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얌전히 기다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 그 집에 자식이 2명이나 더 있다며. 갑자기 사돈어른들 둘 다 확 죽어봐라. 네 목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결혼 정말 손해잖니? 일단 기다려봐.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잖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큰 재산을 어떻게 검증도 안 된 사위한테 바로 넘겨주겠어? 듣자 하니 둘이서 친정재산 얘기를 몰래 나누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 마인드가 진짜 어이없었어요. 우리 신혼집은 자기 명의로 해놓고 몇 달간 바꿔주지도 않고 있으면서 저희 개인 재산 간섭하는 걸로 모자라 이젠 친정 재산까지 몰래 탐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리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도가 지나친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시모가 저를 보면서 속으로 친정 재산을 노리고 있었을 걸 생각하니 너무 거북스럽더라고요. 그 실체를 알게 되니 기분이 많이 언짢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더 실망스러웠던 건 남편 태도였어요. 남편마저 시모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시모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남편이 대답할 때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남편과 시모의 차이점을 굳이 언급해보자면 시모가 남편보다 조금 더 성급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시모만 그랬다면 100번 1000번 생각해서 그럴 만한 위인이라 생각하고 무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까지 시모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건 제게 유일한 기둥이 무너지는 기분과 같았어요. 남편이 그러는 건 못 본 척 넘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앞서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안 숨고 바로 남편한테 다가가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깜짝 놀라면서 시무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깜짝이야. 왜 남의 전화를 엿듣고 그래? 언제부터 있었어?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턴 못 들었지.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 중내만에 하면서 재산 챙기라고 했던 거랑 당신은 거기에 반박은커녕 어머님 달래면서 기회 엿보고 있다는 것만 들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뭘 뜯어낼 생각인데? 뭔 개소리야.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남의 재산을 탐내겠어. 당신이 잘못 들은 거야. 그냥 엄마 친척 중에 재산 문제가 있어서 그래. 그동안 이런 식으로 숨겨왔구나.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뭘 아닌 척이야. 그럼 어머님한테 가서 직접 물어볼까? 방귀 낀 놈이 더 성낸다고 남편은 저랑 입씨름하기 피곤하단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저만 남편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남편한테서 사실을 독촉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결국 불씨에 기름을 들이부었고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대판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끝까지 사실을 부정하더군요. 뒤늦게 사실을 밝혀도 속상할 마당에 저를 대체 뭘로 보는 건지 끝까지 숨기는 태도 때문에 더 실망이었죠. 사실 제가 당장 남긴 증거가 없었으니 저도 다짜고짜 시모한테 가서 이 문제를 따질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뒤로 시모랑 남편을 유심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시모한테 언질이라도 준 건지 시모가 언제나처럼 짠순이 기질만 있을 뿐 둘이 몰래 통화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일부러 더 조심히 하는 것 같았고 시모는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를 갈구는 데 신경 쓰기만 했어요. 제가 굳이 시모를 자극해야만 그들 속셈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겠더라고요. 혹시 제가 떠보면 넘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한날 작정하고 철판을 깔았습니다. 그날은 시댁에서 밥 먹는 날이었어요. 참, 어머님, 저희 신혼집 명의 언제 바꿔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미룰 이유가 없는데 혹시 주기 싫으신 건가요? 아니면 저랑 남편이 오래 못 살 것 같아서 재산 지키려는 거예요? 저는 대놓고 뻔뻔하게 명의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직접 물어볼 줄은 몰랐는지 시모가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어차피 내 명의로 돼 있어도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 재산인데 내 아들 명의로 바꾸나 내 명의로 두나 그게 그거지. 그리고 너희들이 이혼을 하든 말든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관여를 해? 넌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니? 혼자서 아주 소설을 썼나 본데? 혹시나 싶어 여쭤봤죠. 사실 저도 부모님께서 원룸 건물 하나 준다 그랬는데 그냥 부모님 명의로 두라 그랬거든요. 저랑 남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굳이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머님 말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어차피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제 재산이니 굳이 명의는 안 바꿔도 되겠어요. 안 그래요? 친정 부모님께서 원룸 건물을 주기로 했다는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시모가 워낙 친정 재산에 눈독 들이고 있는 걸 알아서 제가 한번 떠본 거였어요. 그냥 그렇게 지어내서 한번 말해봤는데 생각보다 시모 반응이 현실적이더라고요. 제 말에 당황하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는 거 있죠. 그 상황에서 남편은 밥만 퍼먹고 있었고 시모는 저를 보고 기막혀하는 얼굴로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저한테 따지고 싶은 게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 저의 단호한 결정에 따로 반박은 못하더군요. 공짜 건물을 놓쳐서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 얼굴을 보고 싶었던지라 아주 쌤통이라 생각했네요. 그날 이후로 시모랑 남편이 어떤 대화를 따로 나눴는지는 모릅니다. 대신 저희 집을 자주 찾아오던 시모의 발걸음이 뚝 끊긴 건 느꼈어요.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면서 잘해주기 시작했고 제 입에서 다시 건물 얘기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좀 잠잠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감정 상했던 사태가 수습이 되는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댁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아빠가 하던 사업이 크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 탓에 친정이 갖고 있던 재산은 거의 몰수됐고 아빠는 약간의 빚만 져서 겨우 상황을 무마시켰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쭉 저희 아빠 회사는 강건했는데 생각도 못했던 아빠 회사의 부도는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 바람에 친정 부모님은 결국 작은 원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친정 아빠는 순식간에 신용 불량자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모으고 있던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 집이랑 식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윳돈을 보내줘서 최악의 처지까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랑 엄마는 아빠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따로 내조를 많이 하였습니다. 아빠는 가족들을 보면서 책임감을 절대 놓지 않았고 좌절할 여유도 갖지 않고서 바로 재기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신용불량자라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명의를 아빠 걸로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사업장 등록이랑 사업장 임대 등을 전부 제 명의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문제로 저는 한동안 친정 부모님 보필하느라 정신없었어요. 당연히 제 친정 사정은 한 이불 덮고 사는 남편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 걱정을 하더니 제가 돈을 못 모으고 친정에다 돈을 쓰고 있으니까 남편이 슬슬 한두 마디씩 얹더라고요. 그러다 장인어른 또 망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도와주려고 벌써부터 돈을 퍼다 나르고 있어? 나중에 나한테도 돈 빌려달라 손 벌릴 거야? 당신은 우리 부모님 고생하는 것보다 그게 더 걱정인 거야? 우리 부모님한테 괜찮냐고 전화 한 통이나 해주고 말을 해. 그리고 걱정 마. 주머니 사정 어려운 놈한테 손 벌릴 생각 없으니까. 남편은 원래 받고 싶던 재산을 못 받게 됐다는 생각 때문인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변해갔습니다. 갈수록 예민해져선 일부러 시비를 걸더라고요.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 날엔 마누라 때문에 자기 인생 망했다느니 처가에서 자기 등에 빨대 꽂으려고 한다느니 우리 친정 때문에 자기가 곧 거지 되게 생겼다고 그렇게 신세 한탄을 했어요. 재수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재산이 넉넉할 땐 어떻게든 하나 얻어내보겠다고 눈치 보고 아부떨더니 떼먹을 재산 사라지니까 그냥 저를 떼어놓고 싶나 보더라고요. 그렇잖아도 스트레스 받는데 누가 부모 자식 사이 아니랄까봐 이런 진상짓을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까지 똑같이 저질렀어요. 우리 집 망하고 나서 시모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저 바로 쫓겨날 뻔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야? 그놈의 명의 하나 얻겠다고 내가 별꼴을 다 겪는다. 아니, 바깥 사돈은 일처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부도를 내? 예, 나는 빚쟁이 사돈 안고 갈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라. 이러다 앞길 창창한 내 아들 인생까지 망하겠어. 네? 저희 아빠가 남편한테 피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발목을 잡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아빠 다시 재기하실 거거든요. 지금도 새 사업 준비 중이라고요. 말 잘도 지어낸다. 너 네 아빠 망할 줄 알고 신혼집 명의 달라고 한 거지? 신용불량자가 무슨 사업을 제기해? 내가 집에만 있다고 그런 것도 모를 줄 아니? 집에만 있으셔서 모르시는 거 맞네요. 명의는 빌릴 수도 있는 거 모르세요? 제가 아빠한테 명의 빌려줘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희 아빠 책임감 강한 분이라 분명 제기 성공할 거라고요. 이혼을 안 하려고 발악한 게 아니라 저는 단지 시모가 먼저 저한테 이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혼을 통보해도 제가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혼까지 강요받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아빠가 부도 한 번으로 무너질 만큼 멘탈 약한 분도 아니고 사업가에 소질 있는 사람이란 걸 더 어필했어요. 고작 전업주부인 시모가 우리 아빠를 무시하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제 반박 때문에 더 이혼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뭐? 명의를 빌려줘? 그런 중요한 사안을 왜 마음대로 정하니?
그러다가 그 사업까지 망하면 그 빚 네가 다 떠안는 거 아니야. 그럼 내 아들 인생 완전 쫑나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우리 집 재산 홀랑 훔쳐가려고 했나 보네. 순 도둑놈 집안이었구먼. 이 말은 제가 시무랑 남편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인데 시무 입에서 나오니까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같이 있던 남편은 시무의 역정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도 시무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눈빛을 띠고 있었어요. 저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 집안이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쌓였다거나 거지가 됐다고 하면 솔직히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혼을 요구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하게 생겼다고 손가락질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 실망스럽고 정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리 바로 이혼 얘기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남편은 시무가 대신 이혼 통보를 하는데도 그걸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있는지, 그 모든 순간이 제게 최악이었죠. 심지어 남편은 저 몰래 친정 부모님께 연락해서 이 사실을 밝혀버렸어요. 친정 부모님께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친정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부모님께서 자신들 때문에 딸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부터 제가 싸움을 걸어도 자기는 이혼할 작정으로 막말을 해왔습니다. 입에 담기엔 너무 험해서 글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저희 상황과 관계는 극에 달할 대로 달해서 그야말로 심각한 우환이 찾아왔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 걱정에 잠을 설쳐서 언제 한번 시무한테 따로 연락을 했었답니다. 시무에게 애들 이혼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기다려달라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시무는 저랑 친정 부모님한테 제대로 모욕을 주고 싶었던 건지 친정 부모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가 듣는 자리에서 친정 부모님과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너무 손해라서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막연히 기다려달라는 건 우리 보고 지금 눈 뜨고 코 베이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자금 사정 어려워지면 우리 아들한테 돈 달라고 부탁할 거 아닌가요? 우리가 호구로 보이세요? 그럴 리가요. 그런 뜻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 무조건 성공시킬 거라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한테 확신이 없으면 감히 이런 부탁 못하죠. 저 한번 믿어주시고 애들 이혼은 잠깐 보류하는 게 어떨까요? 꼭 보답할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사업가란 사람이 당장 상대방 말도 이해 못하는데 뭘 성공하겠단 거예요? 그쪽이 한때 돈 많은 사돈이라 해서 봐줄만 했던 거지. 그 집 딸내미가 어디 우리 아들같이 잘생긴 애랑 어울려는 줄 알아요? 당신 딸 볼 거라곤 집안 배경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거지꼴 됐으니까 값어치가 정말 떨어졌어. 나도 그런 며느리 필요 없어요. 시모는 제가 똑똑히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아빠를 대놓고 무시하였습니다. 저 너무 화가 나서 쌀 씻고 있던 솥을 들고 그대로 시모한테 부어버렸어요. 정말 충동적인 행동이었죠. 물과 쌀알로 범벅된 시모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는데 부모님 모욕하는 시모가 너무 사람 같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어른한테 해선 안 될 말을 해버렸어요. 어머님은 고작 며느리 흉이나 보는 무능력한 전업주부 아니세요? 아들 돈 없으면 길바닥에 나앉아서 돈 구걸하는 것밖에 못할 사람이잖아요. 배울 점이라곤 개미똥만큼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빠를 무시해요? 진짜 주제넘네요. 그때 시모가 들고 있는 폰을 보니 전화가 끊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아마 저희 아빠가 들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속상해서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일을 이렇게까지 벌렸는데도 제가 차마 이혼을 두려워했던 건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맘때쯤 임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이에게 한부모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힘써보고 일을 악물었던 겁니다. 제 감정은 이미 이혼을 하자고 마음먹었는데 새 생명이 생겨버렸다 보니까 머리가 자꾸 정말 이혼만이 답인 건지 고민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임신을 했다는 것도 산부인과 다녀와서 일주일 뒤쯤에 남편에게 밝혔습니다. 밝힌 이유는 그날도 남편이 저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거든요. 자기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아내는 데리고 살기 싫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남편은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됐냐고 묻다가 얼마 안 된 걸 알고는 바로 해결답을 내려줬어요. 지우면 되지 뭐가 문제야. 돈 때문에 그래? 수술하면 몸 힘들다니까. 지우는데 돈은 내가 내줄게. 대신 그거 끝나면 이혼하는 거다. 자기 자식이 생겼다는데도 아빠란 사람이 아이에게 하는 첫마디가 고작 저런 식이라니. 그 바람에 제가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된 거였어요. 결혼 전만 해도 남편이 책임감 있다고 생각해서 믿고 따랐던 건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저와의 가정이 아닌 시모와의 가정에만 책임감을 갖고 있는 남편이란 걸 알았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너무 허무했고 제 실수로 인해서 엄한 새 생명이 같이 상처받게 생겼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시모랑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절대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기 싫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만큼의 고통까지 느껴봤으면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이혼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 아이는 안 지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양육권 문제 때문에 애 지우라고 겁박을 하더군요. 시모 집 나간 며느리 배에서 나온 아들 핏줄보단 돈이 더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 그런 식으로 우리 아들 발목 끝까지 잡고 있으려는 속셈 모를 줄 알아? 나는 내 손주를 이혼한 며느리가 낳게 할 생각도 없고 내 손주한테 이혼 부모가 있는 것도 용납 못한다. 시모는 남편을 재혼시켜서 자기 마음에 들도록 새로 가정을 만들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집 나가서 애를 낳아버리면 족보가 꼬이니 그걸 두고 보기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틈만 나면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고 아이를 지우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저는 이혼을 받아줄 때까진 그 신혼집에 버티고 있을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신변이 위험할 것 같아서 결국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 새벽에 친정으로 숨어들었죠. 저 당연히 스트레스 받은 것이 많고 사람 같지도 않은 그들에게 소송 이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희 집안이 어려웠을 때라 한 푼 두 푼이 아쉬웠습니다. 집안 형편이 빚더미인데 무슨 소송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죠. 근데 역시나 애를 지울 때까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이 미뤄지면서 별거만 하길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지 못한 채 출산을 먼저 하게 되었어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낳았는데 그 축복과 동시에 우리 친정에도 드디어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저랑 새로 태어난 손녀를 보곤 더 책임감에 불타올랐던 것 같았어요. 열심히 피땀 흘려 끝내 사업 재기를 성공한 겁니다. 그날의 희열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한번 날개를 한 아빠는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처럼 무섭게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상가를 서너 개까지 구입할 정도로 갓에 일으켜주셨고 아빠는 그것이 전부 복을 안고 태어난 손녀 덕분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해준 1년 넘는 시간 동안 홀로 편히 자지도 못한 아빠 덕분에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넓은 아파트로 옮겨갔어요. 그제야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나기 전에는 몰랐던 소중한 것들과 감사한 것들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세상에 당연한 것과 영원한 건 없다는 말 정말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양육비 때문에 이혼 안 해주고 있는 시댁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아빠의 지원받아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어요. 제게 시모와 남편은 10년 묵은 채증이나 다름없었고 손톱 옆에 난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드디어 잘라낼 수 있게 되었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한 통의 연락도 없이 곧장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요.
양육권도 청구했고 시무랑 남편에게 여러 가지 협박당했던 통화 기록을 제출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요청했죠. 그랬더니 그제야 친정아빠의 재기 성공 소식을 시무랑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자존심 때문인지 나름대로 저희 아빠를 뒷조사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부도나기 전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낸 건지 깜짝 놀랄 만큼 아빠가 성공하자 태도 바로 돌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연락 온 목소리가 너무 상냥한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못 본 사이에 벌써 우리 손주가 태어났겠구나. 우리 아들이 너 없이 자리를 못 잡아서 내가 그간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 그래서 연락할 여유가 없었네. 그나저나 집안 문제 좀 해결됐다면서? 한 해 만에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네 아빠도 참 대단하다. 역시 전문 사업가는 다른가 봐. 저희 아빠 칭찬하시려고 연락한 건 아니실 텐데 왜 전화하셨어요? 혹시 소송장 받고 긴가민가 하셔서 연락하신 거예요? 아, 소송장? 그래, 받았지. 사실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예전엔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뭘 잘 몰라서 실언을 좀 했다. 정말 미안해. 네가 없어 보니까 알겠더라. 특히 우리 아들한테 네가 얼마나 중요한 아내였는지 깨달았어. 지난 날은 그만 잊고 다시 잘해볼 순 없을까? 누가 들어도 속보이는 시모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수그리고 들어오면 제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어떻게 일이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대할 수 있는 건지 신기하더군요. 뭘 다시 시작해요? 저희 아빠가 성공하니까 다시 놓치기 아쉬워서 이러는 거 모를 줄 아세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무능력한 할머니랑 무식한 아빠 만들어주기 싫어요. 뭐? 성질난 거 알겠는데 나 그래도 아직 네 시엠이야. 너희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인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겨우 이 정도로 기분 나빠하면 안 되죠. 계속 연락하면 더 심하게 개망신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니 개수작 그만 부리고 위자료나 준비하세요. 괜히 도둑놈 새끼들처럼 돈 냄새 맡고 들러붙을 생각 마시고요. 그렇게 원하던 이혼해준다는데 말이 많네. 시모가 억지로 화를 참고 있는 게 수학이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시모는 꽤나 당황했음에도 우선은 제 비위를 맞춰주고자 했어요. 찬찬히 말해보자며 제 막말을 억지로 웃으면서 받아주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모가 말하는 중간에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소송 끝내고 이혼을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랑 시모가 구질구질하게 친정집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사간 친정집도 뒷조사에서 알아낸 것 같더군요. 아무튼 그때 집에 아빠는 일가서 없었고 친정엄마랑 저랑 아기만 있는 집에 남편이랑 시모가 찾아왔어요. 제가 그냥 무시하자고 했지만 엄마가 뭐라고 사정할지 들어보고 싶다 해서 그들은 안으로 들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두 사람의 몰골은 오랜만에도 짜증이 나더군요. 그들은 울상으로 들어오더니 저랑 엄마 앞으로 냅다 무릎을 꿇었어요. 솔직히 그들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뻔뻔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사업장 당신 명의 빌려준 거라고 했지? 이거 재산분할 소송하면 당신도 손해볼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억울하지 않겠어? 장인어른이 힘들게 일으킨 사업인데 괜히 문제 생겨봤자 좋을 거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혼 안 한 거 그냥 소송 취하하자. 자기네들이 나름 찬스라고 생각해서 떠올린 최후의 수단이었던 거지 웬 멍청이 같은 말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밑도 끝도 없이 고개 쳐박고 빌기만 했다면 제가 이혼 소송에 그렇게까지 용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제도 모르고 끝까지 제 약점을 찾아서 자기들이 승기를 잡으려고 하다니. 하는 짓들이 여전히 괘씸해서 오랜만에 제 감정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제가 사실 남편이 언급했던 명의 부분이 이혼할 때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변호사에게 알아봤어요. 그러자 변호사가 하는 말이
실질적 소유자가 중요한 거라서 명의가 내 거라도 소유자가 아빠면 저랑은 관계없는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즉 제가 재산 분할 소송을 당하더라도 아빠가 가진 사업장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아마 변호사에게 미리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협박하는 남편으로부터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을 거예요. 그럼 시무랑 남편 둘이서 또 한 건 잡았다고 좋아했겠죠. 그래, 우리 아빠가 고생해서 키운 사업이지. 나 엿먹이고 싶은 것 같으니까 얼마든지 재산 분할 소송해봐. 그렇게 위자료랑 양육비 날리고 소송비도 날리고 변호사비도 날려서 제발 개털됐으면 좋겠다. 장인어른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어떻게 딸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너 때문에 장인어른은 또 사업 기반 흔들리는 거라고. 지금 나랑 엄마한테 화났다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제발 미래를 생각해. 네가 언제부터 우리 아빠를 걱정했다고? 우리 아빠가 이혼 말릴 때 너랑 네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막말했던 거 잊었니? 지금 아빠가 일하러 가서 그렇지 이 자리에 있었으면 너 뺨 한 대 벌써 맞았어. 남편만으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시모가 나서기 시작했는데 시모는 아기를 안고 있는 우리 엄마에게 사정을 했어요. 사부인, 제가 못나서 그랬던 거지 제 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앞으로는 제가 애들한테 간섭 일절 안 할 테니까 제발 이혼 좀 말려줘요. 참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눈앞에 자기 새끼가 있고 손녀가 있는데도 오로지 손익 걱정뿐일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람한테 값어치가 있긴 있나 봐요. 사부인 아들내미는 이제 이혼남 돼서 더 똥값 된 것 같은데 재혼이 가능하겠어요? 이럴 시간에 시집 못 가고 있는 아줌마들이나 알아보던가요. 엄마는 시무랑 남편을 향해 아기 위생이 안 좋다고 그만 나가라며 쫓아버렸습니다. 남편이 계속 매달리려고 해서 신발장에 둔 소금 단지를 열어 소금을 뿌리기도 했어요. 그게 남편과 시무랑 마주하는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육아휴직 끝나기 전에 남편과 같은 직장 다니기 싫어서 이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고마운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남편이 진짜 우리 엄마 말대로 돈 많은 아줌마 하나 물려고 했는지 사내에서 직급 높은 노처녀들한테 찍접대다가 이미지 나빠져서 해고됐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좀 놀랐어요. 그러고는 바로 웃음이 터졌죠. 안 그래도 돈 나갈 구멍이 많은 집안인데 그나마 돈줄이던 남편의 번듯한 직장이 사라졌으니 이제야말로 제대로 똥출 타겠다 싶더라고요. 그러게 진작에 서로 믿어주고 기다려줬다면 상황이 이 지경까진 안 됐을 거잖아요. 물론 저한텐 쓰레기 걸러낼 수 있는 순간들이었기에 다행이지만요. 그래도 저는 그들을 보고 한 수 배웠습니다. 사람은 물질적으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사람의 감정과 신뢰를 가장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필수 조건은 맞아요. 그러나 유일한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이 쉬운 법칙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창피한 어른이 되지 말도록 합시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글 쓰는 동안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성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멀긴 하지만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분들을 향해 첫인사를 하려니 쑥스러워지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30대 후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가끔은 참 이런 세월을 붙잡고 싶어지는 순간이 문득문득 찾아오게 되네요.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니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건이 제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소설이나 드라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실존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과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인지 사이다 복수를 하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막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테니 끝까지 집중을 놓치지 말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 어른들이 왜 서로 수준이 맞는 집이랑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된 사건이 바로 저의 결혼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누가 잘 살고 못 살면 어때? 서로 돕고 도우면서 화목하게 살면 되지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유럽에 오셨던 아버지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성악을 전공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요리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이미 저를 독일에서 낳아 키우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국으로 오자마자 성악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시고요. 이태리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파스타가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은 아니랍니다. 전부 다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워낙 프라이빗한 것을 선호하시기에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도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비싼 레스토랑입니다. 아무튼 부모님께서 순탄대로를 걸어오시기도 했고 자리를 잘 잡으신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도 학군이 좋고 비싸다는 청담동에 있었고 동네 아이들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였던 터라 공부를 하며 선의의 경쟁에 대해 배우며 자랐습니다. 저는 대학을 꽤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고 틈틈이 준비했던 자격증들 덕분에 취업 준비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생활이란 참으로 바빴습니다. 야근도 출장도 그렇고 컴퓨터 앞에서 떠나질 못하니까 몸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또 운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몸을 방치하다 보니까 20대 때에는 괜찮았는데 3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몸이 힘들다는 게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헬스장을 알아보고 개인 PT를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의 개인 트레이너였던 남자분과 운동하면서 정이 싹 텄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이긴 했지만 등록하는 손님이 꽤 많은 헬스장이 아니라서 그런지 매일같이 전단지를 돌리며 홍보를 하는 모습이 좀 힘들어 보이긴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운동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다른 부가적인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힘들다며 다른 일을 알아볼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동만 줄기차게 했던 사람이라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었고 취업에 뛰어들자니 마땅히 취업을 할 만한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입사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곤 했지만 결국 취업이 되지 않아서 원점으로 돌아와 헬스 트레이너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우울해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슬퍼하는 남자친구를 제가 옆에서 내내 지켜주고 달래주고 하면서 저희의 연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넘게 만나다가 이렇게 계속 우울해하기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든든한 벽이 되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제 프로포즈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저와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녀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은 꽤 부유한 집이었지만 사실 남편의 집은 저희 집과는 전혀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헬스장에서 열심히 벌어온 푼돈을 가지고 시부모와 신우까지 4명의 식구가 방이 2개밖에 없는 빌라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이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가 안방을 사용하고 신우가 작은 방을 사용했으며 남편은 방이 없어서 거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본인만의 공간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그 말의 끝은 결혼을 빨리 해서 집을 나가고 싶다는 결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그 말 자체가 제가 프로포즈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말이기도 했고요. 어릴 때부터 늘 항상 저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던 저로서는 거실에서 생활을 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럽게 보였고 빨리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프로포즈까지 한 마당에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서 남편의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라는 사실을 알고는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별로 되지 않고 헬스 트레이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기에 저에게 고민을 더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몰아붙여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람 보는 눈이 있고 연륜이 있었기에 저를 말리신 것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 염려를 무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큰 실수였다는 것을 머지않은 시간 만에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참 불효녀죠. 그 당시에는 양가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집에 돈이 없어서 한 푼도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시모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누가 준비를 하던 돈이 있는 사람이 준비를 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했던 치기 어린 마음에 시부모에게 제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생각 없이 뱉어낸 말에 무척이나 어이없어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고 꾸짖을 수가 없으니 참으시더라고요. 시모는 제 손을 꼭 잡고 부족한 자기 아들을 거둬줘서 고맙다고 잘 지내보자고 몇 번이나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부터 공이 정방향으로 잘 굴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신우도 저에게 언니가 생긴 기분이라 좋다고 해맑게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결혼이고 가정과의 화합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저에게 친언니처럼 생각하고 따르겠다며 애교를 부리는 어린 신우를 보면서 저와 남편은 훈훈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우리 부모님만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서운하셔서 저렇게 표현을 하시나 보다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린 신우도 너무 가식적으로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시부모도 빈대근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어머니, 이렇게 짧게 만나보고 어떻게 사람의 본성을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엄마가 오해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생각이 너무 깊은 거라 치부했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 조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예물을 골라야 했기에 웨딩 반지를 보러 주얼리숍에 갔는데 시모가 따라온 게 아니겠습니까? 와, 언니, 이거 너무 예쁘다. 이 귀걸이 제가 하면 진짜 예쁘겠죠? 와, 이 목걸이까지 세트인가 봐. 언니, 저 이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다이아가 딱 박힌 귀걸이를 골라 잡더니 저에게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웨딩 전문숍이라서 그런지 가격도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선물로 줄 만한 가격은 절대 아니었고 평소에 끼고 다닐 수 있는 디자인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애둘러서 거절을 했는데 신우가 이런 거 하나 못 사주냐면서 입을 삐죽이더라고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 뭘 몰라서 그런 거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집을 보러 다닐 때엔 더 심각하게 시모가 따라붙어서는 집을 둘러보고 있는데 너무 작다며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생각은 없냐고 구시렁거리시더라고요. 방이 4개짜리 집이면 우리가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신혼집을 보고 있는데 다짜고짜 합가 이야기를 꺼내니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부동산 직원분이 더 당황하셔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무는 눈치도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선심을 쓰듯이 안방은 너네가 쓰고 작은 방은 우리가 쓰고 하면서 은근히 합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신혼생활에 대한 환상도 있었고 남편이 집을 떠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 딱 잘라서 거절의 의사를 비췄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신혼인데 부부간에 화합을 해야 하고 합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어이구,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하기로 했는데 너는 아니구나. 내가 불편하니? 이제 한 가족인데 너무 서운하게 딱 자르는구나.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끔은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사는 것이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남이나 다름없는 시모랑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옆에서 줄기차게 구시렁거리는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집을 구하는데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는 시댁의 말에 따라 집도 제 명의로 제 돈으로 구했습니다. 제가 또 나름 대기업을 종사하게 된 지 10년 차가 된지라 모은 돈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남편에게는 대출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그게 저희 부모님께서 돈을 지원해 주시는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게 작용을 할 것 같으니 최대한 대출로 얻은 집이라고 말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부모님께서는 신혼부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몇 억의 대출은 위험하다고 하시며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줄 알고 앞으로 이자를 어떻게 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적당히 장단을 맞추며 남편에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 명의도 내 명의로 해야 한다고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혼수를 사러 다닐 때에도 시무랑 신우가 쫓아와서는 우리 집에서 세탁기 건조기 있으면 좋겠다, 공기청정기 좋아 보인다면서 알짱거렸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사달라고 하는 말인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슬쩍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세탁기 15년 된 통돌이인데 매번 거기서 옷 꺼내고 하기가 너무 힘들긴 하더라. 드럼 세탁기 하나 놔드리면 우리 엄마가 좋아할 텐데. 그러면서 제 눈치를 은근히 살피는데 이 남자가 염치가 없다는 생각보다는 귀엽다는 생각이 먼저 들 만큼 제가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직원이 저에게 2개씩 사면 할인을 더 넣어주겠다고 살랑거리는 바람에 시댁에도 세탁기와 건조기를 선물로 놔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걸 보더니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괜히 제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결혼식 전날까지도 사실 저희 부모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결혼을 미루고 싶으면 당장 이야기를 하라고 은근히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전날 파투를 낼 신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혼집의 혼수까지 제 돈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댁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걱정이라며 저를 살짝 질책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나도 그런 거지 같은 집안을 만나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발끈하긴 했죠. 그런데 시댁에서 정말 돈 500만 원이 없다면서 가구나 가전을 하나도 선물을 해주시지 않았기에 제가 부모님께 할 말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가족이 될 사람들이었기에 저는 그때도 시댁의 편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저희 집안처럼 부유하게 살진 못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제가 세탁기와 건조기를 선물해드렸다는 사실은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 시부모님께 난감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며 하와이를 같이 가고 싶다고 신혼여행을 따라가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한 푼 없어서 저희에게 방향제 하나 선물해 주시지 못한 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하와이를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건지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중에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신혼여행인데 부부 둘이서만 가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삐지시더라고요. 나는 살면서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해외여행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 아들 부부 갈 때 따라가야 좋은 거 많이 보지 않겠니? 너네만 좋은 거 구경하겠다면서 은근히 비꼬시는데 저는 제가 이걸 왜 고개 숙여가면서 시부모를 설득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나중에 같이 가면 되지 해외여행 갈 일이 한 번도 없겠냐고 달래고 달래서야 겨우 일단락이 됐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온 뒤에 시댁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사온 물건을 보더니 신우가 인상을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니 대기업에 다닌다면서 선물이 고작 이게 뭐예요? 화장품? 이런 거 말고 나 명품백이나 하나 사주지. 화장품이랑 가방이랑 가격이 같았으면 명품백으로 사드렸겠죠. 신우, 나중에 가방은 신우가 돈 모아서 사요. 우리 애가 돈 모아서 그런 사치품을 사겠니? 누가 선물을 해줘야 쓰는 거지. 경제적인 차이가 나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 써야 하는 거 몰라? 다음에 해외여행을 갈 때엔 내 선물도 비싼 양주로 사오고 우리 딸 들고 다닐 그 명품백인지 뭔지도 하나 사와라. 그래, 우리처럼 이렇게 바라는 바가 확실한 사람이 편하다는 건 살면서 깨닫게 될 거다. 시댁이랑 등져서 좋은 게 뭐가 있니? 이런 말을 면전에서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실실 웃으면서 다음에 해외에 갈 때는 같이 가서 고르자고 자기 취향으로 고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다음에 해외 갈 때 같이 간답니까? 남편이 처음으로 7푼이 8푼이로 보였습니다. 아무튼 신혼생활은 둘이 있을 때는 나름 꿀을 바른 듯 달달했고 시댁 식구가 껴있을 때는 시궁창도 이런 시궁창이 따로 없겠다 싶을 정도로 악몽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염치가 남에게 다 져버린 수준인지 만나기만 하면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서 요구하기 바쁘셨거든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드렸던 게 실수였을까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 시부모님은 그 좁은 집에 이것저것 많은 가전을 새로 들이기 원하셨습니다. 요즘 설거지만 하면 어깨가 결리고 팔이 아파서 도무지 집안일을 할 수가 없다. 요즘 보니까 그 식기세척기? 그게 사람 손보다 낫다고 하던데. 어머님, 저희 집에도 식기세척기 없어요. 그래? 그럼 우리 집에도 하나 놓고 엄마 아빠 집에도 하나 놓고 2개 살까? 우리 엄마도 주방일 베테랑인데 그거 하나 있으면 좋다고 하잖아. 제가 진심이냐는 얼굴로 남편을 싸늘하게 바라보니까 눈치 없는 우리 남편은 헤헤 웃으면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정말 이럴 때 보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 나쁘게 말하면 대가리가 텅텅 비어있는 놈 같았습니다. 남편이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이라고 해봐야 끼케야 25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고객 유치가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었고요. 제가 버는 돈은 4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고요. 남편이 고객 유치가 안 되는 달에는 한 달에 180만 원을 겨우 벌까 말까 했어요. 기본급 자체가 애매하다고 생각해야 할 정도였고 영업을 열심히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돈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한 이후에 시댁 살림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 뭔지 쓰는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들은 유행에 민감해야 한다고 하면서 옷을 어찌나 사입어대는지 집에 택도 안 뜯은 옷들이 수두룩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의 영업을 전부 SNS를 통해서 하는 거라며 하루 종일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고 생활을 하니 얼마나 꼴보기가 싫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모든 허물을 감싸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행동에 불만을 가지지 않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먹기와는 반대로 시댁에서의 염치 없는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도를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너무 오랜만이라 반갑게 받았더니 시작부터 황당함을 감추지 않으시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평소 통화할 때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저는 무슨 일이냐고 바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제 사돈 어른들이 우리 식당에 찾아와서는 예약도 없이 다짜고짜 식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냐. 거기다가 무슨 친척분들을 죄에다 끌고 밥을 달라고 소리를 치는 것도 모자라 내가 평소에 행사 때에만 열어두는 룸에다가 10대 명의 손님들을 모시게 됐지. 사돈 어른들이 코스 요리를 싹 시키시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글쎄 돈도 안 내고 잘 먹었다고 인사만 하고 쏙 사라지는 게 아니겠냐. 내가 황당해서 원. 그렇다고 우리 딸 시집살이 당할까 무서워서 돈 내라고 소리도 못 지르고 된통 당했다. 친척분들까지 싹 끌고 가서는 무전취식을 했다는 말에 제 얼굴이 다 화끈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시댁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고 아버지와의 통화를 마무리하고는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정말 친척분들을 죄다 끌고 가서 공짜로 코스 요리를 먹고 온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을 하는데 시모가 저에게 버럭하시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치사하게 돈 내라고 하시든 가족끼리 정도 없이 그거 재료값 얼마나 한다고 돈을 내라고 그러냐? 내가 재료값 드린다고 해. 어머님, 재료값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께 미리 말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깨도 살려주시고 하는 거지. 딸 좋다는 거 다 뻥이네 뻥이야. 저희 아버지를 갑자기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저도 어설프게 대꾸를 했다가는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세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 식당 정말 고급 식당이라 예약 없이는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시부모님 오셨다고 일부러 열지 않는 룸까지 열어주신 거라고요. 그 정도로 대접을 받으셨다면 고맙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저한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시면 안 되죠. 뭐야? 뻔뻔? 우리가 남도 아니고 특별한 손님인데 시댁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끊자. 시모는 답이 정해진 사람인 것 마냥 애처럼 굴었고 저는 시모를 설득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성악을 전공하신 뒤 성악가로 이름을 알리시다가 지금은 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독창회 공연을 올리시곤 하십니다. 후배들을 데리고 양성을 하신다는 명목으로 자선 공연처럼 하시는 건데 이번에도 공연을 하신다고 하시며 저에게 초대장을 줄 테니 보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께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가장 좋아했던 저로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이 공연이 무척이나 기대되는 공연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시댁에 가서 자랑하듯이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공연을 설명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신우가 갑자기 자기도 평소에 그런 클래식한 공연을 보는 게 소원이었다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신우가 아이돌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클래식에도 관심이 있는 건 전혀 몰랐던 터라 의아했긴 했지만 경험이라는 것은 중요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티켓은 제가 구해다 주겠다고 말을 하고 몇 명이나 갈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대충 5명 정도 갈 것 같다고 5장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신우에게 티켓을 전달해주고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이랑 같이 보러 갔는데 진짜 티켓 준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좌석도 좋은 좌석으로 어머니께 부탁을 드려서 받아낸 티켓이었는데 신우 친구들이 전부 하나같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냥 SNS에 이런 공연도 즐긴다 하는 걸 자랑하려고 간 것이었는지 한 명은 공연 중간에 전화를 받지 않나 플래시까지 터트리며 사진을 찍지를 않나 또 한 명은 코를 골면서 자는 바람에 조용한 공연 분위기에 드르렁 드르렁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자기들까지 내내 웃고 떠들고 공연장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주신 티켓이니까 어머니도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쪽팔리는 마음에 신우한테 계속 눈치도 주고 신우 쪽을 바라보면서 불타는 눈빛을 보냈는데도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제가 결국에는 공연이 끝나자마자 신우를 찾아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신우 친구들까지 싹 잡아다가 잔소리를 했어요. 공연 기본 매너 같은 것도 몰라요? 누가 공연 중간에 사진을 찍고 전화를 받고 떠들어요. 이런 건 기본 에티켓이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기분이라도 들었던 건지 신우가 갑자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언니는 돈이 많아서 이런 공연을 자주 봐서 그런가 본데 저는 처음 오는 거니까 당연히 모를 수도 있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영화관도 안 가봤어요, 신우는? 여기가 무슨 아이돌 콘서트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건 다들 눈치껏 알아요. 지금 저한테 눈치까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나 고급스럽게 즐길 줄 아는 거다. 이런 말씀? 제가 그렇게 비약한 적은 없는데 신우 자격지심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언니,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지금 제 친구들 앞에서 제 인성까지 깎아내리는 건 너무한 것 같네요. 어떻게 제 친구들 앞에서 이런 쪽팔림을 줘요? 언니 평소에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구나? 내가 뭐 언니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사이코 같아. 저는 정말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누가 보면 제가 괜한 트집을 잡아서 신우를 골탕 먹이고 쪽팔림을 주기 위해 한 행동인 줄 알겠어요. 저는 신우에게 영화관을 운운하면서 알아듣게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신우 눈에는 제가 그냥 신우를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이런 소리를 한 것이라 느꼈나 보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왜 신우한테 일부러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알아듣게 말을 해도 이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신우 때문에 대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신우가 오히려 방방 뛰면서 저를 나쁜 년으로 몰고 가는데 제가 속이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저한테 친구들이랑 다 있는 자리에서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다면서 신우 편을 드는데 이런 남자를 뭘 믿고 결혼했나 싶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난다면 서운하고 섭섭하겠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차를 한 대 뽑았는데 물론 남편이랑 같이 나눠 타려는 목적으로 구매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둘이 타기에도 바빠 죽겠는 시점에 시부가 자꾸 제 차를 빌려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비싸고 좋은 차 몰고 다니는 게 소원이었는데 차를 한 번만 빌려주라. 내가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며느리 잘 둔 덕 좀 봤다고 하게 말이야. 몇 번이나 남편을 통해서도 저에게도 직접 조르셨기 때문에 주말에 친구분들 만나러 가실 때 한번 차를 몰고 나가보시라고 빌려드렸습니다. 시부도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며느리를 잘 둔 덕이라는 말에 제가 혹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꽤 비싼 외제차이긴 했지만 시부가 운전 경력이 저보다 훨씬 오래됐으니까 별 걱정을 하지 않고 빌려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저에게 전화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래서 경찰서로 남편과 달려가니 시부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게 누가 봐도 술에 취한 사람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부가 음주운전에 걸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음주운전 아니라는 말만 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버텼대요. 그래서 인근 병원에서 피검사까지 진행을 하고 경찰서에 끌려온 거랍니다. 글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부가 앞으로 고꾸라져서 코를 드르렁골면서 자기 시작하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남의 차를 끌고 음주운전이라니.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자나 다름없는 행동 아닙니까? 만약 누가 어떻게 사고라도 당했으면 어쩌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건지 너무 화가 나니까 잠든 시부에게 욕을 퍼부고 있더라고요, 제가. 경찰서 유치장 바닥에 누워서 담요 하나 걸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세상에 미친놈이 이런 미친놈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몇 번이나 쪽팔림을 감수하고 사죄를 드렸고 제 차를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경찰이 무표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차 사고 났어요. 차선 변경 무리하게 하다가 옆 차들이 받고 가드레일 받고 이거 수리비도 꽤 나오겠던데. 아무튼 차가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레카가 와서 끌고 갔으니까 저기 공업사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진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육성으로 연병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인상 팍팍 쓰면서 욕을 하자마자 남편이 옆에서 움찔거리는데 그 모습까지도 너무 찌질하게 보였습니다. 술에서 조금 깬 것인지 잠에서 깬 시부가 춥다면서 옷 좀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면허 취소는 당연한 거고 벌금도 당연한 거고 사고 차량 수리비에 부서진 가드레일 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상황에서 시부가 술이 좀 깼는지 저를 보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며느리 네가 용돈을 조금 쥐어주고 그랬으면 내가 대리운전을 불렀겠지. 돈도 없는데 그럼 음주운전 해야지 어떡하냐. 이게 네 탓이지 내 탓이냐? 그랬으면 저나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야죠. 아버님은 예비살인자나 다름없어요. 하늘 같은 시아비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예비살인자? 네가 용돈을 안 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사고 처리 난 한 푼도 못 해준다. 먹고 죽을 돈도 없어. 네가 알아서 다 하고 네 차니까 네가 수리하고 난 모른다 몰라. 그때 진짜 소위 말하는 야마가 돈다는 기분이 확 느껴지면서 남편이 싫다기보다는 더 이상 이런 시댁을 지켜보며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럴 때일수록 움츠러들고 아무런 의견도 말 못하는 남편에게도 정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항상 시댁 편에 서서 저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를 하기만 했지 정작 이런 상황에서 지 부모한테 한 소리도 못하는 남편이 너무 찌질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말을 남편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엄마도 그렇고 우리 동생도 그렇고 용돈을 좀 달라고 하던데 어차피 자기가 돈 벌고 대출금 갚는 거야 자기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번 돈은 우리 집 용돈으로 드리는 거 어떨까 싶긴 했거든. 자기네 집은 부자니까 장인어른 장모님이 알아서 잘 노후 준비하시면서 사시잖아. 우리 집은 또 그게 아니라서 지금 상황에서 그게 할 말이라고 생각해? 뭐 언젠가는 할 말이니까. 그리고 우리 집이 너무 낡아서 이사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 대기업 다니니까 대출이 잘 나오잖아. 혹시 추가 대출 같은 게 좀 되나? 그러면 자기 돈으로 이사도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말이라고 다인 줄 아나. 그 대출금은 누가 갚고 또 나 혼자 뼈 빠지게 일하라는 말이야? 왜 자기 혼자 일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함께 열심히 일하면 되지. 자기는 말을 또 서운하게 한다. 당연하게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이 결혼은 실패한 결혼이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시댁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 자명했기에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는 남편. 저만 보면 돈 외쳐대는 시댁까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부모님께 이혼을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한숨을 쉬시며 잔소리를 하려고 하시다가 제 의견을 지지해 주시겠다고 하시며 변호사를 선임해 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곱게 이혼을 해주면 제 속만 골물 게 분명했기에 저는 그동안 당한 것들을 모두 깔끔하게 복수로 되돌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차량 수리비부터 시작해서 상대방 병원비의 보상금 벌금까지 싹 다 종합해서 시댁에 청구를 했습니다. 운전을 제가 한 것이 아니었고 일일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가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와 상황을 전부 정리했고 시댁에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인 거지 복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댁의 거지 근성을 이용해서 통쾌한 복수를 해주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제가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댁 식구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거냐며 면세점 쇼핑이라도 해야겠다고 신우가 엄청 신이 나서 말을 하는데 제가 정신 나갔다고 복수에 그 큰 돈을 쓰겠습니까? 제가 일이 바빠서 이번에는 같이 갈 수 없으니 국내 여행을 다녀오라고 기차표도 다 끊어놨다고 말을 했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에라도 다녀오라며 최고급 호텔도 잡아놓겠다고 시댁 식구들을 꼬셨고 그게 어디냐면서 다들 신나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해외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신우의 입이 뾰루통하게 나왔지만 제가 최고급 호텔 이야기를 꺼내니까 입을 쏙 집어넣더라고요. 그렇게 무궁화호 기차를 끊어놓고는 사실은 KTX를 끊어놓은 척 티켓을 위조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숙소도 최고급 호텔을 잡았을 리가 없잖아요. 인터넷에 수소문을 해서 알아본 여인숙 같은 침대도 없는 그런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마치 고급져 보이는 호텔인 것 마냥 숙소 내역도 포토샵을 통해서 수정을 해서 5성급인 척 꾸며서 보냈습니다. 무궁화호를 타면 기차만 5시간 이상을 타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서울역에 가서 KTX를 타고 가는 줄 알고 신나 있을 동안 저는 용달을 불렀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의 짐을 모조리 다 빼서 시댁에다가 옮겨놓고 시댁을 찾아가서 제가 사준 세탁기와 건조를 중고 매장에 냅다 팔아버렸습니다. 솔직히 치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 돈으로 사준 물건이니까 소유권도 당연히 저한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 제 돈으로 산 물건이 하나도 없길 바랬거든요. 제가 신우에게 선물해준 화장품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서 제 돈으로 산 물건을 버리거나 제가 챙겨오거나 중고 거래로 팔았습니다. 저는 바로 부동산에 들러서 집도 내놓고 제 짐까지 싹 빼서 친정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일을 벌이는 사이에 시댁에서는 KTX 티켓이 아니라면서 무궁화호 티켓이라고 난리가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약을 했길래 티켓이 이렇게 실수가 날 수 있냐고 저를 질책하길래 저는 시댁 식구들을 가머니솔로 꼬셨습니다. 제가 티켓을 잘못 봤나 봐요. 이상하네, KTX였는데. 그래도 숙소는 딱 우리 시댁 식구들에 맞춰서 준비했으니까 즐겨주세요. 제가 짐 정리를 미리미리 해놔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이 여인숙 주소 앞에 도착했을 때 어느 정도 짐 정리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최고급 호텔만 생각하고 여인숙 주소 앞에 선 시댁 식구들은 숙소의 상태를 보고 저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숙소 5성급 호텔이라고 안 했어? 우리 식구들을 위해 준비했다며. 맞아. 당신네들한테는 딱 그 숙소가 최고 아니야? 잘 어울려. 거지 근성에 딱 맞춰서 구한 건데. 뭐? 거지 근성? 너 지금 말 다 했어? 정신 나간 거야? 정신 안 나갔는데? 지금 나 완전 제정신이야. 그리고 너무 안성맞춤 아니야?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짜. 나 친구들한테 5성급 호텔 간다고 자랑 다 해놨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지금 시댁 식구들을 무시하는 게야? 시집살이 제대로 한번 시켜줘. 지금이라도 5성급으로 바꿔놓으면 우리가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기마. 저는 쉴 새 없이 떠드는 그들의 입을 제대로 막아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 차 수리비 1,200만 원, 상대방 차 수리비 800만 원,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거기다가 내 정신적 피해 보상비에 차량 렌트비, 가드레일 수리비, 제가 하나하나 다 받아낼 테니 앞으로 소송 준비 잘 하시고요.
제가 선물해드린 가전들과 생필품들은 제가 다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그건 제가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해드린 거니까 새거 값으로 받지 않는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여보, 우리 집 부동산에 내놨어. 짐은 다 시댁으로 돌려놨고. 그리고 내 카드 그거 정지시켜서 안 긁힐 거야. 돈은 좀 넉넉하게 들고 부산으로 갔길 바래. 쉬지 않고 와다 쏟아내니 시댁 식구들이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남편만 분한지 야야하면서 저를 불러대는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마 지금 집에 가면 이혼 소송장이 도착해 있을 거야. 꼼꼼하게 읽고 위자료 준비 잘해. 그러고는 통쾌한 마음에 팔짝팔짝 뛰면서 전화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에 돌아오려고 기차표를 끊는 건지 뭔지 카드 알림이 엄청나게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카드를 정지시켜버렸잖아요. 결제 실패 메시지가 몇 개가 오던지 어이가 없어서 정지해놨다고 말을 했는데도 멍청한 짓을 반복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어떻게 서울까지 오긴 왔는지 친정집으로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찾아왔더라고요. 사돈댁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혼이 애들 장난입니까? 예? 시댁이 우습답니까? 이건 뭐 인성교육이 아주. 아줌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남의 부모한테 자식 교육 운운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기들은 아주 거지근성으로 키워놓고 누가 누구 보고? 자식 교육, 인성 교육이라는 말에 우리 어머니께서 화가 잔뜩 나셨는지 정말 저는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께서 욕을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교양이 넘치시는 분이라 손찌검도 안 하시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시모의 머리채를 확 잡아뜯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랑 아버지랑 진짜 둘 다 너무 놀라서 말리지도 못했어요. 시모는 머리채가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 정신 나간 년이 지금 뭘 하는 거야? 누가 누구 보고 인성교육을 가지고 난리야? 이 쓰레기 같은 집안. 지금 내 머리카락 다 뜯어놓은 거 후회할 거야. 고소를 할 거야. 너네 다 콩밥 먹일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지 못해? 내가 걸어둔 소송 준비나 잘해. 끽해봐야 머리카락 뜯긴 걸로 무슨. 그 뒤로 이혼 소송은 당연히 급물살을 타고 진행이 되었고 남편 측은 제가 걸어놓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때문에 정신을 놓게 되었습니다. 저의 회사며 집이며 찾아와서는 집 팔아봐야 벌금 내고 뭐하고 하면 돈 한 푼 안 남는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온 가족이 울면서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들을 내려다보며 비웃어줬습니다. 우리 집 팔면 정말 오갈 곳도 없어. 우리 아빠 가게에서 밥 처먹고 간 친척들은 어디 갔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신세를 져.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너네 집 잘 살잖아. 이거 푼돈이잖아. 세상에 몇 천만 원이 푼돈인 사람이 어디 있니? 이런 한 장까지도 악착같이 받아낼 테니 그런 줄 알아. 멀어지는 제 뒤에서 울고불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뒤로 유능한 우리 변호사님 덕분에 이혼 소송은 완벽하게 남으로 갈라지는 걸로 마무리됐고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거짓골이 될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한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시댁에서는 집까지 팔았다고 지금은 오갈 곳이 없어서 폐지를 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가 되고 나니 저에게 찾아와 적당히 합의를 해줄 수 없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들의 처지를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리 없죠. 울고불고 비는 꼴이 얼마나 우습고 초라하던지. 제 발밑에서 벌벌 기는 그 사람들의 앞에 살포시 5만 원짜리 한 장 던져줬습니다. 그 돈으로 라면이라도 사 먹으라고 하니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 돈을 소중하게 챙겨가는데 웃음이 터져서 혼이 났습니다. 공짜 좋아하고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물 쓰듯이 쓰던 멍청한 인간들이 결국에는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게 통쾌할 따름이랍니다. 여러분, 인생사는 새옹지마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 힘든 일이 그만큼 따를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지금은 제 스스로를 돌보며 저만의 자유, 저만의 시간에 집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거지 같은 인간들과는 완벽하게 갈라지고 제 인생을 새 출발하게 되었으니 제 인생의 그 어떤 날들보다 행복하고 기쁘게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모든 재판이 끝나고 좋은 소식이 나오는 그때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그때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여름 무탈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